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적시사 정창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에서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맞붙게 됐습니다. 5월 3일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될 텐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또 한 번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1부에선 임주의 변호사 연결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들여다보고요. 3부에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 당당 토론 진행합니다. 정적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30일 수요일 정적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예, 대법원이 어제 오후 5시쯤에 갑자기 언론에 공지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상고심 선고기일을 5월 1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오후 3시로 지정하겠다고 한 건데요. 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을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했습니다. 같은 날 바로 첫 번째 합의 기일을 열고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이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고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기일부터 9일 만에 대법원 대법관들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이 후보의 2020년 다른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 전원합의체 회부 31일 만에 이 판결 선고가 내려진 것과 비교해도 네. 이번 대법원의 심리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후보는 2021년 이 대선 기간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이었다고 답한 게 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상실형을, 지난달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 1, 2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이 같은 법원 일정에 이재명 후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이 후보는 어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법대로 하겠지요 라고 담담히 말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한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은 유죄로 바꾸려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 이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일로 지정된 5월 1일이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오늘 발족하는 선대위는 이 통합의 방점을 찍겠다는 겁니다. 네.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네. 이분도 이제 합류하고요. 비명계인 박용진 전 의원도 선대위에 합류합니다. 이 후보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문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인선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선 진출자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예, 최종 경선 후보 2명이 압축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와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한 결과인데요. 당원 약 39만 명, 국민 6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 이 결선에 오른 두 후보는 첫 일성으로 대선 승리를 다짐했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밤에 양자 토론을 개최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3차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5월 3일 뽑습니다. 탈락한 홍준표 후보 정계 은퇴를 선언했죠? 네,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면서 1996년 정치에 입문한 홍준표 전 대표가 정치 인생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면서 더 이상 당에서 역할이 없고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탈당을 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향후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은 맡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선 후보 중 유일하게 배수의 진을 쳤지만 결국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홍 후보와 함께 탈락한 안철수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돕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움직임도 관심입니다. 어제는 국무회의 주재했죠? 예, 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 위기 국면에서 현재 정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내놓은 이 원론적 당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불과 이틀 후면 대행직 사퇴 후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서 실제 결심을 굳힐 경우 이번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였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국 결렬됐네요. 예,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오전 준법 투쟁을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은 오늘 새벽 2시에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과의 협상 결련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노조가 쟁의 행위에 나서면서 출근길에 운행 차질이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네. 노사는 어제 오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열어서 9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쟁의 행위 가운데도 양측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타협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인데요. 지금 지난해 12월 19일이죠.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 상여금을 이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고 이거는 교섭 테이블에 논의할 대상도 아니다. 이런 게 지금 노조 측 입장입니다. 네. 이와 함께 노조는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임금 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 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되신 것을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 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게 사측 입장입니다. 이 협상이 난항을 겪은 만큼 지금 계속 난항이 이어지면은 이 파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밤 방한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장남이면서 지금 미국 행정부에 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 한국을 찾았습니다.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1박 2일 일정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입국 모습을 공개하지 않은 이 트럼프 주니어는 곧바로 서울 모처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는 처음인 거죠. 이번 방문은 평소 친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 창구가 필요한 재계 요청에 따라서 정 회장이 직접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만 한 20개 그룹 기업 총수나 이 회장 CEO와 만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9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어제보다 2, 3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19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주 중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세종이 26도, 강릉과 대전, 광주, 대구 27, 구미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 가볍게 옷차림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겠고 내일은 비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울이 18도에 머무는 등 오늘 낮 기온보다 8도가량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고요. 전국적으로 내일부터는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또 건조함도 내일은 해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비 오기 전까지는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서쪽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인데요. 지금 내일 비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 등 서쪽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5에서 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제주 산지는 60mm 이상이 지나겠고요. 토요일에도 경기 남부, 충청권,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2.4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알려드립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가 준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비교해서 운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간선도로 정체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에서 창동교 쪽으로 사고가 났고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 성동 분기점을 못 가서는 고장난차가 발생했습니다. 정체는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중랑교에서 성동 분기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쪽입니다. 유성터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일대 교통이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 부근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근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이후에 SK텔레콤이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2,500만 가입자 대비 보유하고 있는 유심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유심 대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임주혜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이번 사태의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SK텔레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심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건데요. 이 유심, 무엇인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유심 관련 정보, 먼저 유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 휴대폰 개통할 때 휴대폰에 소형 칩 넣어주게 됩니다. 네. 이 소형 칩을 유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내 전화번호나 이 핸드폰의 기기 정보, 그러니까 일종의 이 휴대폰의 신분증과 같은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의 신분 정보다. 근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건가요? 또 그건 아닙니다. 좀 분리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내 신분 정보가 아니라 휴대폰의 신분 정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심 정보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휴대전화 번호나 이 휴대폰의 기기의 고유값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휴대폰의 고유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이와 같은 정보들은 사실 유심 안에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유출 대상이 된 정보다라고 엄밀히 보면 해석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현재 SK텔레콤 측에서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어디까지 유출된 것인지 이런 부분 명쾌한 답은 내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현재까지 조사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번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휴대폰의 기기 정보, 내 휴대전화 번호라든가 휴대폰의 고유 기기값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어디까지 유출된 것인지 아직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는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하지만 개인정보라는 부분에 정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이 쉽게 식별 가능한 정보가 개인정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대전화 번호라던가 그리고 휴대폰의 기기 고유 정보, 당연히 다른 정보랑 결합하면 내가 누구인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결코 이 정보들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거나 아니면은 위험도가 낮은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SKT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은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도 이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출을 인지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물론 어디서 지금 해킹 공격을 당한 것인지 실제로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공격이 있었는지 파악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단 신고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이렇게 신고가 늦은 것도 문제지만 이후에 고객들에게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리는 그 과정도 좀 너무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 그 사이에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측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네. 이 전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심 무상 교체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안내하고 있지만 네. 물량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예약 상태, 그러니까 유심도 교체를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고 유심 보호 서비스도 아직 모두가 다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 예약, 순차적으로 예약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심보호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면서요. 해외 로밍은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것은요, 이 유심이 내 휴대폰에서 이제 탈부착할 수 있는 소형 칩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면은 지금 가장 걱정되고 있는 그 해당 유심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휴대폰에 그 유심을 일종의 장착을 한다면 내 휴대폰과 똑같은 쌍둥이 폰 내지는 복제폰이 만들어져서 무언가 내 정보를 탈취해가지 않을까 이것이 가장 큰 시민들의 불안감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것은요. 내 유심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일종의 접착제로 딱 붙여놓겠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 유심이 복제가 되어서 다른 휴대폰에 장착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SK텔레콤 측의 설명인데 네. 지금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는 다른 좀 저가 사양의 핸드폰에 유심만 끼워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 서비스 보호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 5월 중에는 해외 로밍 서비스도 이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히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금융사고입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로 모든 금융거래를 다 하는데 금융사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 휴대폰 없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우리 이제 버스나 이제 지하철 탈 때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지금 다 요금이 결제가 되고요. 물건 결제도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를 할 때도 휴대폰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휴대폰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들어있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공인인증서와 같은 부분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사실 신분상 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SK텔레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 유출된 유심 관련 정보는 핸드폰의 기기 정보 등에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기 정보만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금융 정보를 빼간다거나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을 탈취해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유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인증서 정보 역시도 담겨 있는 것은 맞거든요. 네. 정확히 SK텔레콤 측에서 어떤 정보가 이번에 탈취되었거나 탈취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밝혀야겠지만 만약
유심에 있는 이 인증서 관련 정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탈취됐다면은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도 일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너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 이 인증서 정보라던가 그 외에도 뭐 고유값이라던가 금융사고가 발생하려면 정말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탈취되었을 때 일종의 스미싱 범죄라고 하죠. 내가 악성 코드가 담겨 있는 문자 같은 것을 클릭해서 잘못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휴대폰이 모두 정보가 탈취되었을 때나 가능하지 현재 지금 탈취된 것으로 알려진 정보로는 금융사고가 일어나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것이 또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일단 또 금융기관에 저희가 접근할 때는 뭐 생체 정보도 있고 나름대로의 또 보안 단계를 또 거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뭐 지문 인식이라던가 뭐 안면 인식, 금융 관련 거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보안 단계가 있고 지금 SK텔레콤 자체적으로도 보안 수준을 제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쨌든 관련 기관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고 가능성이 좀 낮다면 이 해커들은 왜 유심을 해킹하는 건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실 예전에 있었던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네. 이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사실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해커 공격이 무서운 것이요. 왜 일반 절도 같은 거는 내가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무엇 잃어버렸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정보라는 것은 지금 정보가 도난당했지만 정보 어떤 정보를 잃어버린 것인지 내가 실제로 잃어버린 건 맞는지 내가 어디까지 잃어버렸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출 사고가 있을 때 피해가 지금 당장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해커들은 일단 이 정보들을 잘 갖고 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공한다거나 분류해서 이후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잠재적으로 내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내 정보가 어딘가에 팔려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공격 역시도 어떤 의도에서 무언가를 타겟으로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은 그러면 어떻게 해킹당했는지 뭐 이유는 뭔지 지금 아직 뭐 밝혀진 게 정확히 없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인지가 가능했다면 이런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공격에 의해서 이 지금까지로는 SK텔레콤이 구축하고 있던 그 정보와 관련된 보안통, 그 보안통이 뚫린 것인데 조사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고요. 어떤 범행 그리고 누구의 범행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유출된 정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사 과정들을 통해서 뭐 어느 국가에서 시작된 공격인지 내지는 국내에서 누구의 소행인지를 조사를 하겠지만 시일은 굉장히 상당 부분 걸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보통 이런 범죄가 지금 이제 한 일주일 가까이 이제 좀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파악되기는 좀 어렵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공격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물리적으로 내 집을 침입했다고 한다면 뭐 CCTV도 남아있을 것이고요. 침입의 흔적이라는 것이 남아있을 텐데 이런 해킹 사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거나 누가 내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인터넷 공간 상에서 들어와 있는 내 정보들의 저장 창고를 누군가가 침입을 한 것인데 이 침입한 결과만이 남아있고 침입의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이런 정보보안 해킹 사고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값들을 분석하고 정보들을 분석하고 고급값, 고유값들을 분석하는 데는 상당 부분 전문가들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SKT의 후속 조치 짚어보죠. 지난 월요일부터 SK텔레콤이 무상으로 유심 교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유심 물량이 부족해서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인 제공은 SKT가 했는데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SK텔레콤 가입자가 2,500만 명이 육박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지금 이런 피해를 잠재적으로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심을 모두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주말에 SK텔레콤 측의 발표가 있었죠. 네. 그럼 당연히 이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대리점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리점에 확보된 물량이 일일 10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적기도 하고 많기도 했겠지만 이 100명까지만 교체가 가능하고 사실 그 이유는 아무도 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가 되지 못했고 단순히 무상 교체해주겠다라는 안내만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 대리점으로 가서 줄을 서는 현상 그리고 100명 이후에 줄을 선 사람들은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심을 교체해주겠다면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 예약 언제야 내 차례가 돌아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렇다 보니 시민들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고 실제로 유심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이제 다음 달까지 확보가 가능한 물량이 500만 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SK텔레콤 가입자 모두가 유심을 교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고요. 유심 교체 자체에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드니까 하루에 교체할 수 있는 물량은 정해져 있고 유심의 총 개수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가입자를 유심을 교체해주겠다라는 발표가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관련된 사고였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이용자였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리점에 가보니까 이것은 이 가입이 아예 해제가 되고 KT로 아예 뜰볼이 개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다음 날 1,0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본인 금융계좌에 돈이 인출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 혹시 SK텔레콤 유심 탈취 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 아닌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금융사고라던가 다른 핸드폰이 교통되기 위해서는 내 정보들 중에서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인증정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해당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미싱 범죄라고 부르는 휴대폰에 이제 문자 같은 부분들을 클릭했더니 악성 코드가 심어지고 그 악성 코드로 내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가 탈취되는 스미싱 관련 그런 그 사고였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조사가 되고 있고 네. 지금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탈취 사건과는 관련성이 낮다,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수사 결론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SK텔레콤 가입자가 하루 만에 수만 명이 이탈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어요. 일부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법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SK텔레콤 측이 관련된 법 규정이나 보안수준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거대로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과징금 같은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또 중요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측면도 논의가 될 수 있는데 네. 일단 SK텔레콤 측에서 만약 유심보호 서비스도 가입을 했는데 문제가 되면 모든 피해를 배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보안 관련 사건에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그 피해가 무엇인가를 입증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당장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분실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건데 그래서 내가 입은 피해가 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청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네. 일단 SK텔레콤 측이 보안상의 어떤 허점이 없이 제대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어떤 해커의 침입이 있었다. 이 부분을 SK텔레콤이 입증해낸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여지도 있고요. 일정 부분 관리에 소홀이 있었다 내지는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 피해자들, 이 가입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다만 그 액수가 이전의 사례들을 비교하면 정보가 탈취되었을 때 개인에게 손해배상이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까지 인정이 되었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또 예측도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조사되는 그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내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인 빠른 선고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측보다 훨씬 빠른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만 남아있는 과정이었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관련 사건은 633 원칙이라고 해서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대법원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되지만 우리 1심과 2심에서 봤던 것처럼 이 기간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사실 피선고권이 상실되는 형이 나왔었고 정반대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조기 대선이라는 현 사회적인 상황까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법원에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조기 대선 전뿐만 아니라 이 후보 등록 시점이 5월 11일 이전에 대법원 선고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떤 이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출석을 함으로써 어떤 심리 공방이 이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오로지 지금까지 정리된 사안이 법리적으로 다시 다툴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만을 보기 때문에 보통 대법원에 가면은 심리를 한 번 정도 한 다음에 바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속도전을 낸 것 같습니다. 이미 심리가 2번이나 이루어졌거든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라는 평가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뭐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정황들을 감안해서 좀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 심리의 쟁점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발언을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이재명 지금 이제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발언이 한 가지 문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 이 두 가지가 지금 크게 보자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네. 1심에서는 이것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았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는 인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진이 여러 명이 찍은 단체 사진인데 4명만 찍은 것처럼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이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역시도 이것이 내가 협박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인식이지 이것을 어떤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판단이었거든요. 과연 누군가를 안다 모른다. 내가 그리고 어떻게 느낀다. 이 해당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이 발언을 사실에 대한 공표로 볼지 아니면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으로 볼지가 대법원 판단의 법률적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경우의 수 짚어주시면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원하는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상고 기각, 그러니까 그대로 항소심처럼 무죄가 확정되는 결론을 가장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무죄가 확정된다면 일단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출마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는요, 파기환송입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에 심리 미진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 있는데 파기환송은 다시 2심 법원으로 내려가서 판단해봐라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때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도 유죄로서 특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법 리스크를 다시 안고 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겠지만 당장 6월 3일에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 경우의 수는 파기 자판인데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 항소심 무죄를 파기하면서 스스로 판단도 내리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때 만약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한다면은 당장 6월 3일 대선에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사실 파기 자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형량의 문제는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내려가서 판단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파기 자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이제 결론은 바로 내일이죠. 5월 1일 있을 대법원 선고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에 최종 선고는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또 정확한 예측은 힘듭니다. 네. 이제 일단 항소심에 다시 배당을 가고 사건 기록들이 전달을 받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그 근거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한 대로 일단 그 항소심 법원은 다시 한번 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왔다 갔다 소송 서류들이 오가는 데만 해도 어느 정도 시간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조기 대선 전에 항소심 판단에 확정적인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방정환 연구소 장정희 이사장입니다. 동화로 등단한 동화 작가이기도 하고요. 제가 등단할 무렵은 창작 동화의 황금기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 작가의 등장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시대였는데 2010년대부터는 청소년 문학 분야가 좀 새롭게 등장을 하고 그림책 분야가 세계 유수의 문학상이라든지 도서전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각광을 받게 되는 앞으로 한국 문학의 선두주자가 될 중요한 분야가 바로 아동문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정환생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업적이 어린이날을 만드신 바로 그 업적이었어요. 어린이날 제정 정신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어린이를 잘 존중하고 대우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린이 인권이라든지 어린이가 억압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어린이 해방 정신을 다시 각성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6조에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날 주간으로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5월 5일 그날을 노는 날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5월 1일 어린이날, 방정환생이 제정한 어린이날이 5월 1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살리고 어린이날 행진을 해나가고 있어요. 5월 1일에 만나요.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적으로 덥겠습니다. 이번 주 중 가장 더운 날이자 4월의 마지막 날이 예상되고요. 또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5월의 첫날 전국에 비가 오면서 고온 영상도 좀 나아지겠고요. 건조한 날씨도 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세종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 대전 광주 대구 27, 구미 상주 28도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높은 기온인데요.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전국의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오늘보다 8도가량 떨어진 18도의 낮 최고 기온에 머물겠고요. 더위는 내일부터 주춤하겠습니다. 많이 건조한데요. 현재 서쪽 일부를 빼면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강한 바람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5월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내일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 수도권 등 서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전국에 5에서 5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 산지는 60mm 이상이 지나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도 경기 남부, 충청권,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한편 5월 초반 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낮 동안에 큰 더위 없이 선선하거나 서늘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6도, 습도는 48%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책 인터뷰, 이번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에 진출한 한동훈 예비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한 후보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대선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나가셨습니다. 2차 경선 결과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실제로 뛰는 사람이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국민들의 마음이 참 뜨겁고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한 1년 내 그리고 최근 한 몇 달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동훈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건 결국 우리 지지층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정말 이기고 싶고 이기는 선택을 하려고 하신다라는 그런 집단지성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끝까지 이기겠습니다. 마수에 대한 평가도 들어봅니다. 김문수 예비후보의 결승 진출 요인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여러 가지 또 본인이 올고 드신 분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다양한 삶을 살아오시면서 솔직함을 많이 보여오셨고 약자를 대변하는 인생을 살아오신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네. 직접 이렇게 만나서 상대해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직접 뵙고 해보니까 밖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직관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정치에 대한 식견이 대단하신 분들이셨습니다. 함께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결선 진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에 비해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보수의 핵심 정당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게 어떤 나중에 빅텐트를 치던 어떤 큰 연합을 하던 그 기본은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강해질 때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 선거 대선에 이기겠다라는 생각보다 대선에 진 다음 당권이라도 갖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기득권 정치인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민심과 그리고 지지층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후보님이 보시기에 결선 표심은 뭐가 가를지도 좀 관심인데요. 한동훈, 김문수 두 후보가 탄핵을 두고 입장이 명확히 갈립니다. 탄핵 찬반 구도 속에서 한대행과의 또 단일화, 본선 경쟁력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표심은 좀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 첫째는
이번 선거는 계엄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계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점을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가 과연 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전 김문수 후보님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다만 이 정치를 하시는 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게 15년 전인 2010년입니다. 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선거에서 승리하신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2016년에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 수성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25% 차이로 패배하셨죠.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29% 차이로 패배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저 이재명을 상대하는데 김문수 후보를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 내세웠을 때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점을 저는 우리 국민과 지지층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당내 세력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세력 중에 일부가 그러는 거겠죠. 다만 저는 그 생각을 들어요. 후보님께서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시면서 그 전에 여러 가지 페북을 쓰신 걸 보면 아니 당권만 노리는 세력이 있다. 대권을 위해서 고고하게 본인은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쓰신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마음에 상당히 찡한 마음에 그 공감을 했어요. 저는 결국은 국민들은 정말 대선에 이기고 싶어합니다. 정말 대선에 이기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막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이겨서. 그런데 우리 기득권 정치인들 중에 일부는 대선에 이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대선에 진 다음에 어떻게든 당권을 가져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서도 좀 아쉬움을 표시하셨는데 경선 과정에서 차출론이 나오고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패배주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당 후보가 결정되면 더 큰 집을 위한 단일화 경선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먼저 저도 그렇고 우리 최재형 공동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후보가 되면 모든 세력을 아우르기 위해서 네. 뭐든지 할 겁니다. 뭐든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자강해야 하는 이 시점에 단일화 얘기를 미리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 경선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노력은 이제 며칠 뒤에, 단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뒤에 선출된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 후보 결정전을 예선으로 만드는 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력의 범위는 지금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 세력이라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을 같이 하는 세력. 나라의 발전을 원하고 위험한 세상을 막기를 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라도 같이 합니다. 이 범보수 연합 지금 보면 네. 기득권이나 당권이라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득권이나 당권에는 이재명한테 지고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중심이다. 이 말도 다가오는데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우리 당원이 77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해주고 계시죠. 네. 여러 차례 걸쳤어요. 결국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 기세로 이기는 겁니다. 그럼 그 기세가 모아진 우리 국민의힘의 자랑스러운 후보, 선출된 후보, 그 후보 중심으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힘을 키워 모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 인물들 어떤 범위도 상관은 없다. 그럼요. 지금은 공통점을 찾을 때지 다른 점을 찾아서 그걸 키울 때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가치는 뭔가요? 어떤 가치로 그 범주를 정할까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공화주의입니다.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괴물 정권의 탄생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애국심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동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다. 제 답이 그렇게 말씀드리죠.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좀 우세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평가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네. 앵커님께 말씀드린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제 설명 그리고 제 설득으로 대신하죠.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어제 저리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단일화는 후보의 권한이고 단일화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누구든 단일화할 텐데 단일화를 하더라도 1대1이 2가 아니고 이보다 적은 수치가 나온다면 굳이 단일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신다면 그 판단 어떤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인가요? 저는 국민의 뜻을 따를 겁니다. 그게 이기는 길이라면 뭐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되는 길인데 정치공학이나 기득권 유지, 패배 이후의 당권까지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오로지 지금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가 이기는 것만 생각할 겁니다. 공약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을 했습니다. 개헌은 대통령이 되신다면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푸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를 전쟁 같은 선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 전쟁처럼 치를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전쟁 같은 선거는 정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전쟁 같은 선거로 반드시 이긴 다음에는 민주당과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싸움만 일어날 겁니다. 같은 지점, 같은 목표,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 그 지점을 비스듬히 서로 바라보는 과정에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도구가 개헌입니다. 개헌 자체가 지금 87체제를 문 닫는 의미도 있지만 정치를 복원하는 그 과정에서 정치를 복원하는 의미가 될 겁니다. 제가 3년만 하고 내려온다고 약속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정치적인 제 자산이 저는 적어도 약속을 지킬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지킬 겁니다. 그런데 그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우리가 말하는 개헌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는 큰 민주당에게 봉인이 될 거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3년 만에 다시 한번 선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5년 하게 되겠고요. 자기들이 그 개헌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3년이라는 어떤 임기 단축의 희생이나 헌신의 문제를 정치를 풀어가는 중요한 도구의 하나로도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후보의 공약 가운데 또 큰 축의 한 공약이 5대 메가폴리스 전략입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다. 뭐 이런 다른 후보들의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는데 좀 답답했는데요. 네.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분당을 만들고 일산을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 부산 이런 곳을 이미 있는 대도시를 특화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산업과 주거의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실감이 없나요? 이미 있는 그러니까 그때 경선 과정에 보면 김문수 후보님이나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대구 같은 도시를 허우벌판을 새로 짓는 것, 토목 이런 걸 생각하시던데 그건 제 공약을 안 읽어보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대도시를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 전체의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그 지역 전체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을 그 메가폴리스를 서울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도 보면요. 워싱턴이 있고 뉴욕이 있고 LA가 있고
샌프란시스코가 있지만 서로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에 있는 도시의 조세 특례, 그리고 규제를 아주 파격적으로 풀어서, 예를 들어서 AI를 집중할 곳에서는 그 메가폴리스 지역 안에서는 데이터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 영구히. 이런 식의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높죠. 그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방 집중을,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 중에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다만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죠.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균등하게 뿌리는 게 아니라 몇몇 타겟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풀겠다는 생각인 겁니다. 신도시의 개념이 아니고 기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렇습니다. 네, 한 후보 어제 청년정책 3대 핵심 과제 발표했습니다. 예. 큰 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발표한 청년 공약은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두 번째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세 번째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 기회 보장입니다. 말뿐이 아니라 결국은 돈입니다. 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된다면 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세요. 청년 일자리 기회를 위해서는 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 확대하고 삼성의 사피 같은 현장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리고 청년의 자산 형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청년의 내일 저축계좌라는 게 이미 있는데요. 이 가입 대상을 연 10만 명으로 확대하고 자산 형성 금액도 3천만 원까지로 상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근속 장려금을 신설해서 중소기업에 2, 3년 이상 근속한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지원금과 소득세 감면 혜택 등 장기 근속 인센티브도 제공할 겁니다. 청년의 주거 안정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청년에게는 회수 제한 없이 LTV 규제를 폐지하고 주택 구입 시에 취득세를 면제해서 주택 구입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일반 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청년에게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제가 말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가 열린다는 생각입니다. 저 오랫동안 상당히 정교하게 준비했으니 지켜봐 주시면 제가 꼭 실천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자산 형성, 그리고 주거 안정,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공약이 진짜 빌공짜 공약이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일자리 기회 부분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3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 인턴 제도, 사실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이 인턴 제도가 취업을 위한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인턴으로 오히려 허비할 수 있다, 중요한 시간을.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일자리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일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 경력이 단절이 이어지죠. 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청년, 그냥 청년 인턴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인턴 자리를 공공기관 늘리고 그 기간을 메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 공약으로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냥 나는 잘해주고 싶어가 아니라 각각 다 숫자와 수치, 재원까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공약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것만 일단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일단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 자체는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 얘기도 여쭙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가상 자산 정책, 청사진은 뭔가요? 저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규제를 푸는 것은 규제가 사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영역이.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그게 중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CBDC 같은 것을 대응해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 달러 패권에 도전할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이 코인이라든가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이 강점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풀고 훨씬 더 이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해 당대표 있을 때 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민주당이 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투쟁해서 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은 좀 돈을 벌면 안 되냐. 청년들이 자산 형성 좀 하겠다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영역은 단순한 이 자산의 금융 영역이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자산 영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끼어들어서 쉽게 이 승자가 되긴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경험과 축적된 어떤 그 힘의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가상자산 영역은 아직까지 우리 기성세대가 점유하지 않은 무주공산입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선물 ETF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해서 현물 ETF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 규제를 제대로 없애고 그리고 규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과거에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박상기 법무장관 네. 그리고 유시민 씨 등이 가상화폐는 사기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함으로써 완전히 이 시장 자체에 큰 타격을 준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정부 당국자 특히 대통령이 이 가상자산의 시장의 본질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AI와 함께 이 가상자산 시장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저렇게 전략자산으로 한다는 얘기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미국 달러 국채 연관된 코인을 통해서 다시 예전과 같은 달러의 장악력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는 역할을 크게 키우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코인의 성격상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그냥 막기만 할 것인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가 토론에서도 조금 질문을 했지만 네. 한국은행에서 지금 CBDC를 시범 시행을 하고 있죠. 있어요. 그 한강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 CBDC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 미국의 그럼 스테이블 코인과의 관계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CBDC는 원화 베이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봅니다. 이 CBDC를 이용해서 복지 혜택이라든가 돈을 주거나 그렇게 쓰면 CBDC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조건을 달 수 있으니까 다른 누수, 예를 들어서 어떤 비용으로 쓰라고 줬는데 다른 곳으로 쓰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효율성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 시장과 이 코인이 갖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올 영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규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이 저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민주당이 한 논란이 네네네. 정말 무식한 논란이었던 것이요. 그러면 지금은 외국으로 그냥 보낼 수 있잖아요. 외국으로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네. 외국으로 보내놓고 한 번만 더 다른 지갑으로 넘기면 그럼 추적이 안 돼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안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만 제대로 가능한 안이에요. 우리는 트래블 룰이라고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런데 그건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고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아요. 저는 그런 정책을 보고 코인을 제대로 이해한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연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행보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대표의 행보가 엉덩이는 왼쪽에 두면서 고개만 오른쪽으로 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누구의 묘역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게 됩니까? 그분이 진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존경을 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이런 말을 했죠.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딱 그 마음일 겁니다. 그런 얄팍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랑 친할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죠. 엔비디아 만들어서 30% 국가에서 받아내자. 네. 이게 과연 그런 시장 경제, 지금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척하는 생각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돈을 그냥 성장이 아니라 있는 돈 25만 원씩 나눠서 뿌리겠다. 선거마다. 이게 지금 그런 생각에 맞는 건가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 정치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묘역을 찾아다닐 게 아니라 저는 정책을 똑바로 해야 한다. 정책은 아주 포퓰리즘 정책을 하면서 그렇게 누구를 영입하고 그리고 누구의 묘역을 찾아가고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본질을 간파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국회 얘기지만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실제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이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아까 지적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포퓰리즘 정책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되면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이든 뭐든 그냥 이제는 거부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예산 관련해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뭘 만든다고 또 발표했던데요.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세상이 올지를 한번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지지하거나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쪽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툭툭 던져낼 겁니다. 민주당을 통해서요. 민주당에서 그걸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것이니 본인이 거부권 행사할 리도 없죠. 사법부 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배신자론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개혁 이후에. 네. 그런데 지금 저를 이길 후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이유가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런 막가는 세상을 막기 위한 애국심이 모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더 힘을 모아달라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걸 막겠습니다. 저는 선거 이후에 당권인이 뭐니 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세상을 막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뭐든 할 겁니다. 중도층 표심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 보수 책사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중원 경쟁에서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보수 책사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보수만 책사해오지 않으신 분 같은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정책에 자신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 가지고 기사 몇 줄 내보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진짜 어려운 시기에 12월 3일 계엄을 막았습니다. 그 막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지지층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냥 국민 전체를 생각해서 나라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손해보면서 계엄을 막았습니다. 이게 중도 정책 아닙니까? 이게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 아닙니까? 누구 모셔와서 옆에 앉혀두고 묘역 방문하는 게 중도 정책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그때 진영에서는 소외당하고 왕따 당할 수 있더라도 국민 전체를 선택하는 게 저는 진짜 중도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점을 이재명 대표랑 맞붙게 되면 토론에서 강력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기자님 고맙습니다.
정책시사 2부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뒤에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맞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문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내일 선고됩니다. 양당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권칠승 의원님. 네, 뭐 파기 자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루머들이 돌아다니지만 제가 예상할 때는 그리고 또 대체적인 예상은 2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로 보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빠른 선고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작 빨랐어야 됐는데 늦었고요. 특히 많은 국민들에게 아니 도대체 그 큰 당의 후보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선거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위험 요인을 계속 남겨뒀다라는 게 상당히 그간 문제였었죠. 그런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서 뭐 대법원에서 어떤 식의 결론이 내리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5월 1일 날 결론이 나더라도 5개 재판에 나머지 4개 재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서 소위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84조 잘 아시지만 현행 대통령일 때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보호를 하고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이게 이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소와 추를 분리하자, 소추 분리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일단 기소가 되면 그 재판은 이제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재판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당선이 돼도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게 훨씬 더 중론입니다. 학계에. 그러니 역시 우리 국민들은 혹시 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만 만약에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국정 안정을 원하는 국민들의 니즈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 부분도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학계 어떤 분 말씀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론은 그렇지 않고요. 네. 만약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 혹은 정치인들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급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방금 이제 그 김희정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그 고소 고발이 발생할 겁니다. 그 확정 전에 어떤 여러 가지 뭐 고소 고발하는 건들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아마 정치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건지 멈춰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례적인 이런 선고를 하지만 그 부분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네, 뭐 그 부분은 이미 뭐 학계에서 이야기된 바들이 있고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것은 뭐 저는 뭐 유력한 다수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5월 1일 그 선거법에 대해서만 이제 대법원 판결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성실하게 재판 출석한다면 3건의 재판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 선거운동 한다고 회피하고 이러면은 이런 모든 법원의 일정들이 미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선거 기간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게 민주당 안에서도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사건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민주당이 용역을 4천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률사무소가 이재명 대표의 다른 재판의 형사재판의 변호사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게 당비로 변호사비까지 대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기사화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당내에서까지 이런 그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이 재판과 연동해서 일어나는지 민주당 내부도 점검해 봐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이야기 하시니까 그런데요. 검찰에서 기소한 것 중에서 기소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그런데 언론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한 20억이니 뭐 30억이니 하면서 변호사 대납건을 정말 언론 플레이를 하다가 결국에 아무 혐의가 없어서 기소를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 횡포가 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해서 남발되는 것 이런 것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확인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네, 25년 3월 18일자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는 저희가 조금 여기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국민의힘 경선 상황 알아봅니다. 2차 경선 결과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결승 진출. 배경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좀 예상한 결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8분이 나왔을 때는 사실 4분 누가 올라갈지 하면서 사실 4등에 대해서 여러 있었습니다만 사실 또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4명 중에서 누가 2명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 나온 후보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누가 2명이 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셨던 분이 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후보들 간에 저 2사람이 될 것 같다 가장 많이 지목되신 분들이 결국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랜 정치 경륜과 이 공력이 굉장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정치권을 떠나 있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좀 잊혀졌었는데 국회에서의 그 강단 있는 각인된 모습 이번에 그 장면 왜냐하면 막 다 사과시키고 국회에서 막 억지로 인사시키고 막 그러는데 이제 꼿꼿하게 앉아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과거의 김문수 후보의 그 꼿꼿했던 그리고 심지 있는 모습이 다시 이렇게 알려졌고요. 또나 우리 당 사람들 사이에 회자됐던 부분이 뭐냐면 세상에 지금의 그 노련한 정치인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선거에서 이겨봤다. 그리고 유시민 후보와도 경합해서 이겼다. 이런 사실이 다시 이제 회자가 됐죠. 그래서 상당한 경륜과 공력이 있구나. 이게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한 팬심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거법 그 후원금 모일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빨리 모이고 상당한 이렇게 소위 팬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팬심이 있는 후보라는 게 알려지고 이러다 보니 상당한 게 막강한 이강 후보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지만 홍준표 후보의 탈락 좀 예상하셨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3위 정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게 보면은 좀 코어 지지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는 약간 중간
스탠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으로는 뭐 좀 미스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두 분이 남게 됐는데 저는 뭐 두 분이 뭐 주장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비상계엄이 있을 당시에 그 내각 국무위원이었고 그렇죠. 또 한동훈 후보는 뭐 정권의 황태자였지 않습니까? 장관이었고 또 당 대표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누가 후보가 되든 뭐 윤 어게인이라는 그 어떤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덕수 대행 최근에 최측근 참모진이 사표를 냈습니다. 여의도 사무실 입주 준비를 한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건가요? 저도 언론에 따르는 내용과 그리고 사실 총리실에 파견되어 있는 이제 인사들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처음에 0이었다가 50% 갔다가 지금은 50%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사실 올해 한 3년간 하셨던 총리 공간을 나와서 이제 사가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래 살던 집에 대한 정비가 끝난 걸로 봐서 그 사퇴 시한보다도 좀 더 빨리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네. 이게 나중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단일화나 이런 부분에 시너지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얘기하면 그 부정 요인이 가장 높은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비호감도. 예, 그렇습니다. 지지율보다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제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후보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소위 대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찬성하는 쪽과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은 정치적인 판단을 받고 있고 행정가로서 넘어가는 단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지율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범여권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행으로서의 자리에 있으면서 유지했던 이 지지율이 소위 대행을 벗고 나왔을 때 증폭돼서 올라가는 상향곡선을 그리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제 행정기관의 백그라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 포인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단일화가 되더라도 어느 쪽에 주도적인 단일화의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그 포인트가 되지 단일화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는 이제 그 지지율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겠죠.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그 후보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한 효과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권 의원? 일단 뭐 한덕수 대행은 출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5월 2일설이 지금 유력하지 않습니까? 유력한데 뭐 저는 그거는 뭐 의도적으로 흘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5월 2일 날 이제 뭐 사직하고 아마 정계에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그 대자를 진짜 큰 대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태를 보면 그 대신할 대자인데 네. 어제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을 끝내려고 한다.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걸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국익을 가지고 지금 뭔가 농단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기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 자격 자체가 저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이 온전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실제로 그런 유사한 취지의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상 이건 농담입니다만 대통령은 2번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네, 농담입니다만 대통령 출마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네, 발언을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김희정 의원님 이게 네. 이제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 5월 11일까지죠. 네.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주일간의 여론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일화에 대한 주도권은 5월 3일 날 탄생하게 되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은 일단은 대선 후보 자격을 가지게 되면 당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선거 비용이 선관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네. 큰 선거 비용 개인이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소속의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조직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데 국민의힘 현재 두 분 후보다 다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약간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열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권을 가지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충분히 다양하게 해낼 수 있다. 여기서 다양하게라는 거는 그 소위 그 교황식 방식이 될지 간판 옛날에 형식이 될지. 네, 그러니까 네. 노무현 정몽준 방식이 될지 어쨌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다가 서로 뭐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외도 생길 수도 있다 한데 일주일 만에 해야 되는 거는 사실 국민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 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저는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잘 해낼까 봐 걱정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마무리가 잘 된다는 거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좋은 성과를 거둘 때 그게 대선에 도움이 되는 거지. 누가 봐도 뭐 찌질하게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한국이 세게 하고 있으니까 반대편이 미국이 이런 말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반대편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대에 대한 그 위기감을 미국의 유력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했다. 그만큼 한덕수의 협상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당을 떠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협상을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뭐 성과를 낸다 이런 게 아니고 협상을 끝내고 그 협상을 끝냈다고 하는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협상을 했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했다는 이 의도를 미국이 간파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버린 겁니다. 그 전후 사정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한덕수 대행은 한 3년 정도 중국과 만날 협상했던 것들을 숨기고 그게 나중에 드러난 또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력에 비춰보더라도 그것도 이번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그 워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심각한 국위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미국이 제일 깨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요. 현재 있는 한미 FTA 협상 내용 깨고 싶어합니다. 왜냐? 한국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이루어진 FTA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그 청와대에 있을 때였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사실 그때 주미대사가 이제 지금의 한덕수 대행이었거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키맨이었던 한덕수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깨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도움되는 발언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이 다음 주 뵐 때까지는 아마도 이게 또 많은 상황들이 변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반명 빅텐트 어느 범위까지 좀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전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권 의원. 뭐 빅텐트라고 하는 게 해쳐 모여라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있고 지금 한번 해쳤다가 모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명 빅텐트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반명 빅텐트가 아니고 이 내란 빅텐트입니다. 내란 동조자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세력화를 해보자 이런 건데 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가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밝히고 있죠. 그 이유가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뭔가 명분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대통령 보궐선거인 셈이죠. 지금 이 조기 대선을 하게 된 이런 그 엄청난 과오에 대해서 뭐 반성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내란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뭔가 세력화해서 기득권을 지키자 이렇게밖에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뭐 내란 빅텐트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네이밍 지금 민주당에 갖다 붙이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냐면 말씀은 우클릭 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위 지금 그 내란죄로 명확하게 선고를 받고 해산됐던 그 후신인 진보당하고 같이 지금 뭐 함께 하겠다라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은 부동산 거래 허가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고 있는데 아니 지난번 총선 때도 그렇게 단일 후보 내더니 지금도 같이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명확하게 내란죄로 선고를 받고 해산됐던 사람들이 해쳐모여 했던 당인데 그런 이름을 본인들한테는 안 갖다 붙이고 지금 이쪽에다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낙연 네. 예, 이제 후보죠. 새미래민주당 새미래민주당. 거기서 한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재명 민주당은 사당화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짜 민주당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전병헌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출마했던 민주당의 이재명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는 들러리조차 되지 못하고 소품으로 전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반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반명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얘기하고 있지.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하셨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오히려 반명에 대한 얘기는 훨씬 더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위 정확하게 후보가 하나로 단일화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번 대선에 있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고 불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후보들끼리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진보당 말씀하셨는데요. 진보당이 이제 해산된 게 맞죠. 근데 이제 뭐 새로 지금 다시 나온 진보당이 이제 뭐 후신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다른 당을 폄훼하거나 편들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만약에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해산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민정당 후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것은 논리 비약이고 대화가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정치적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당의 이야기이지만 동의가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윤석열 당원이 1호 당원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을 위해서도 제명이라든가 출당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해소가 돼야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 대화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주당 경선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사당화 말씀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최종 득표율이 89.77%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도 90% 넘어서고 했는데 제가 아까 평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민주당에 있다가 나오셨던 유력한 소위 그 당시의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후보께서 직접 워딩을 하셨어요. 이 현상에 대해 사당화가 완성됐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태롭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운영할 때의 그 운영하는 리더십의 스타일을 본다면 그보다 더 넓은 의미의 국가를 운영할 때의 스타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태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 또한 국회에서 목도한 장면을 말씀드리면 국회법은 상당히 표결로 다수결 표결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합의라고 적혀 있는 구절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번 국회에서는 합의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나 뭐 예결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사실 당 지도부의 오더를 받고 이렇게 번복하는 사례를 몇 번 목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력이 철저하게 타인은 배제하고 소위 독재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모양새, 그게 민주당 그 공천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드러났고, 그리고 사실 1등이 할 게 뻔한데도 굳이 이렇게 선거 경선 방식을 바꾼다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퇴출됐던 여론조사 기관을 다시 불러들었다든지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쫙 뭉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이런 리더십 스타일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이 진단이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었을까? 야권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반성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현 정부 인사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수석 대변인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저 무수히 많은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네. 내부 회의를. 전혀 무슨 일방적으로 회의를 주도한다든가 본인의 의견을 강력하게 낸다든가 이런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듣고 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든가 할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그런 습관이 잘 돼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일방적으로 되었다. 협의나 합의가 뭐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한 100개 정도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중에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까지 올라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국회에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수가 작으시고 직접 관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 뭐냐면 말수가 굉장히 적으신데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상목 전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는 권력 행사를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임팩트 있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 실제 중요한 얘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얘기를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이런 아첨도 나오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자서전을 흐느끼며 읽었다, 이런 분위기가 된 것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쉽지만 당당 토론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 정책시사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